네, 이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디지털 역사학 방법론과 실습, 역사 교육과 수업의 보강입니다. 지난번에 공공 역사학은 보강을 하기로 했죠. 사실은 이제 공공 역사학을 이제 강의 중에 이제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도 사정을 좀 알다시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개별 발표가 또 시간이 남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제가 강의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바로 이제 공공 역사는 이제 제끼고 이제 바로 그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 강의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역사를 그냥 안 하고 지나갔는데, 사실은 이 공공 역사라고 하는 이 분야, 이 퍼블릭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분야가 사실 요즘 좀 핫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 공공 역사라고 하는 이 학문 분과는 뭔가 역사의 쓸모 그 자체를 지금 고민하는 분과다 보니까, 이 공공 역사학을 여러분들 특히 역사 교육 학생들 한번 약간이라도 맛이라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교육 현장에서 교단에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역사 지식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정말로 무슨 역사가 이제 암기 과목이 더 이상 아니다 보니까 뭐 학교 현장에서도 뭐 다양한 어떤 컨텐츠나 다양한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교육 방법론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로 활용해서 이제 역사를 전달하는 방식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 이번에 대부분의 또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발표도 다 그런 고민들이 다 녹아 있죠. 사실은 근데 그러한 어떤 고민이 바로 이 공공 역사라는 것과 좀 딱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공공 역사, 퍼블릭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분야가 어떤 분야고, 어, 역사의 쓸모로 고민하는 사람들, 이게 역사를 어떻게 대중들에게 전달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어떤 학문으로서 이 공공 역사를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의를 준비했고, 이 강의는 뭐 저도 사실 공공 역사를 제대로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책인데, 물론 이제 근래에 번역서가 나왔어요. 뭐 나온 지 꽤 됐죠. 이 공공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번역서가 있는데, 이 책이 그나마 현재 우리나라 한국 학계에서는 공공 역사와 관련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강의를 듣고 이거 좀 재밌다,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으신 학생은 공공 역사란 무엇인가 요 책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안에 어떤 대략의 어떤 내용도 골자도 이 책에 근거하고 있다. 이 책에서 좀 그나마 핵심이 되는 내용을 좀 뽑아 갖고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게 오늘의 강의의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 봅시다. 자, 공공 역사란 무엇인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책을 모르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이제 중학교 역사. 이때는 이제 국정교과서니까,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교과서는 국정교과서 시절의 교과서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교과서는 물론 이 교과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이후 교과서인데, 어쨌든 제가 배웠을 때 그 교과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그 국정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이제 지금은 이제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뭔가 국가 중심의 어떤 단일한 어떤 역사 서술을 이제 반대하는 지금 흐름이 있으니까, 그러한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역사의 서술의 어떤 권력,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국가 권력이 장악하는가? 아니면, 물론 지금은 검인정 체제도 사실은 그렇게 자유로운 체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학계나 이런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역사 서술의 어떤 권력을 넘겼는가? 뭐 그런 부분에서 상징성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검인정 체제도 사실은 답답하게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일단 넘어가 봅시다. 강의를 가봅시다. 자, 일단은 뭔가 좀 질문이 될 만한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편지와 일기도 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의 편지와 일기, 이런 어떤 이른바 에고 다큐멘트와 같은 이제
어떤 시대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술자의 증언이 어떤 역사학의 새로운 사료로 등장하고, 특히 근현대사, 현대사 같은 경우, 특히 현대사 같은 경우는 구술사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개인의 편지와 일기, 그러면 뭐 이승호, 이아무개의 어떤 내가 오늘 이제 하루를 보내고 남긴 일기, 이게 사실은 역사가 될 수 있을까? 뭐 쉽게 뭐 '될 수 있죠.'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사실 쉽지 않죠, 그런 고민이. 예,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이 사실은 쉽게 나오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실 첫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역사란 무엇인가 강의를 할 때 결국 현대에 와서 역사라는 것은 결국 역사가들의 어떤 선택과 가치 판단에 개입하면서 사료를 선택하고 역사가 서술된다는 거를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 있는 모든 사실이 역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가 뭐라고 이승호라는 사람이 뭐라고 나중에 사람들이 내 편지나 내가 남긴 편지나 일기를 사료로 쓰겠어. 내가 뭐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좀 유력한 정치인이 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편기와 일기라고 모두가 역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래에는 좀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료나 자료를 생산하는 시대에 와 있잖아. 예전에는 어떤 사료를 생산하고 자료를 생산하는 그 어떤 주체가 권력 혹은 최고의 지배층이었다면, 지금은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온갖 자료가 넘쳐나게 생산되고, 온갖 자료가 넘쳐나잖아, 생산된 자료가. 누구나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뭐 유튜브에 자기 아이디로 영상을 올릴 수도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들이 이제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와서는, 그러면 어떤 일상사회 복원이랄까?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 생애사에 대한 주목이랄까?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 시대가 왔죠. 사실은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에 좀 가까운 과거, 근대 역사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게 가능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의 편지와 일기, 이런 에고 다큐멘츠와 같은 이러한 자료들, 그리고 구술자의 증언, 시대의 증인으로서 구술자의 증언, 이러한 자료들이 어떤 역사학의 새로운 사료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타분한 이제 역사학자들, 이제 특히나 뭐랄까요? 예, 클래식한, 그러니까 좀 아카데믹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어떤 현상 자체를 그대로 이제 수용하기 쉽지 않죠. 어쨌든 넘어가 봅시다. 어려운 얘기는 좀 넘어가고, 현대 사회에서 이 역사 표현에 대한 어떤 공공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지금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드라마 역사 사극에 열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뿐만 아니라 역사 표현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흔히 접하는 어떤 역사 드라마나 역사 영화와 같은 어떤 미디어 콘텐츠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역사 전시, 이런 것도 다 역사 표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경제적 성장과 함께 문화적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박물관이나 이런 데 이제 쉽게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박물관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누구 말 맞다나 어떤 무슨 문화적 홍수 현상에서 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역사 표현,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역사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에서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 표현에 대한 어떤 공공의 관심이 이제 그만큼 증대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고민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대중에게 역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박물관의 역사 전시, 아니면 진짜 전통 행사에 기반한 마을 축제,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 연극, 웹툰, 이런 게 홍수니까.
이러한 역사 콘텐츠 또한 결국은 역사 서술 혹은 역사 표현으로 바라보자고 하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학의 논의를 얘기를 하면서 역사가들의 어떤 독점적인 역사 서술 권력을 부정하고 사실은 역사 소설 뭐 태백산맥 같은 역사 소설이라든지 역사 드라마나 역사 영화 또한 하나의 역사 서술로 바라보자고 하는 시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자들을 중심으로 역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역사가들이 자신들의 어떤 역사 서술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역사학자들이 뭐 발표한 논문 뭐 그다음에 작성한 저서, 역사학 저서, 전문 저서 이런 것들 또한 결국은 역사가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주체를 통해서 굴절돼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 설명을 했죠. 역사가들이 자신이 서술하고 싶어 하는 어떤 역사상을 위해서 사료를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그 사료를 해석하고 역사상을 해석해서 역사가의 머리를 통해서 굴절이 돼서 제공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전문적인 역사 서술, 논문이나 책이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게 드라마나 영화,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랑 다를 게 뭐냐는 거죠. 물론 다를 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학자들 중에 일부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죠. 아니 그 드라마 제작자나 영화 감독 또한 자기가 과거의 어떤 사료와 역사 서술을 열심히 공부를 해 갖고 그걸 자신이 바라보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입장이나 자신이 어떤 표현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 과거를 복원해서 대중들에게 제공을 하잖아. 그게 논문이나 저서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어쨌든 똑같이 어떤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나 그 어떤 생산 주체를 통해서 굴절돼서 제공이 된다는 거야.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많지는 않지만. 그게 바로 역사 서술에 대한 역사가의 독점적인 지위를 비판하는 하나의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한 뭐 다양한 반성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 역사가들이 어떤 독점적인 역사 서술이 만들어낸 어떤 근대의 어떤 위험한 역사학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경종을 울리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혹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역사 서술의 어떤 역사가들의 독점적인 권력을 비판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좀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요런 부분 넘어가고. 어쨌든 이처럼 역사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도 대학 중심의 어떤 학계는 사실 여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또 대두하고 있죠. 얘들은 대학에 있는 저 연구자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역사서술 권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신들만이 정말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소재로 해서 이러한 역사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 비판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공 역사 운동, 퍼블릭 히스토리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 강단과 학교 바깥에 있는 역사를 매개하는 하나의 직업군과 산업 분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 학계에서는 이제 공공 역사, 이 퍼블릭 히스토리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착해 있지 못하지만 사실은 세계 학계의 흐름 속에서 보면 공공 역사라고 하는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을 분야죠. 자, 뭐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우리는 이거 혹시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거 정말 멋진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역사상을 고증이나 어떤 구현 복원을 굉장히 잘한 드라마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밖에 뭐 근래에는 바이킹즈라고 하는 진짜 또 멋진 드라마가 있죠. 이런 어떤 그 영상 미디어 역사로 소재로 한 영상 미디어 콘텐츠들이 너무 멋지게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만들까?' 이런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어떤 역사를 받아들이는 자세 자체가 인제 이미 인제 저기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역사를 소모하고 인제 소비하는 어떤
그 자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뭐 반지의 제왕, 왕자의 게임 다 유명한 판타지 드라마들인데 이러한 어떤 판타지 드라마들의 어떤 내면 세계 또한 결국은 어떤 역사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왕자의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영국의 어떤 중세 영국의 모습을 이제 바탕으로 뭐 만들어낸 판타지일 수 있고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J.R. 톨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걸출한 이제 작가가 만든 하나의 판타지 세계인데 우리 이제 뭐 현대 판타지의 모든 판타지 이제 저기에 거의 뭐랄까요? 판타지 소설의 뭐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뭐 할아버지 같은 뭐 그런 책이죠, 반지의 제왕은. 근데 이조차도 결국은 중세의 신화나 뭐 이런 거에 다 고대 중세의 유럽의 어떤 신화들에 바탕하고 있는 뭐 콘텐츠들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랑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 그런 모습들인데 역사 자체가 그냥 내면화되어 있죠. 자신들이 역사를 가지고 뭔가 상상하는 어떤 판타지적 세계도 역사에 바탕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사실은 뭐 이러한 모습들이 왜 이제 저렇게도 멋있게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볼 때 결국은 퍼블릭 히스토리, 공공 역사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분야가 사회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면서 역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발전된 측면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제 공공 역사를 봅시다.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썰이었고, 그러면 현재 미국과 세계의 공공 역사는 어떻게 연구되고, 뭐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공공 역사 분야의 선두라고 하면 역시 미국이죠. 사실 미국이 뭐 공공 역사만 선두일까요? 무슨 대부분의 학문 체계에서 뭐 미국은 뭐 다 항상 선두겠죠. 뭐 돈도 많고 힘도 센 나라니까. 어쨌든 이 미국의 공공 역사를 좀 먼저 봅시다. 이 사실 퍼블릭 히스토리, 공공 역사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먼저 또 등장한 것도 미국이기도 해요. 미국사이기도 하니까. 1976년에 처음 공공 역사 학위 과정이 미국에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1980년이 되면 호황기를 맞이하게 돼요. 공공역사학과가.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이 책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135개 대학의 공공역사 과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문적으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미국 대학의 공공역사 과정은 어떤 형태냐? 대부분 고전적 역사 수업도 진행을 하면서 미디어나 문화 연구의 발전과 이론, 뭐 방법론을 다루는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고전적 역사 수업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흡수하는 한편 이것을 이제 뭐 미디어나 어떤 문화 자체에 어떤 반영할 수 있는 그 자체 발신할 수 있는 그 방법론 이론을 공부하는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공공 역사의 다양한 실무 분야를 다루는 선택 영역들을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직업 분야를 조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책을 보면서 한 얘기지만 미국에서 공공 역사라고 하는 분야가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이 그러니까 우리랑 한국 학기랑 비슷한 거야, 한국 사회랑. 사학과 역사를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 본인의 어떤 전공에 맞춰서 그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필드에 가서 취직을 못 하는 거야. 거기서 정말 직업 전선에 나아갔을 때 직업으로서의 어떤 역사학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없다는 거지. 취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문제다. 분명히 1980년이라고 미국에 뭐 사극이나 드라마가 없었겠어요? 역사 드라마가 없었겠어요? 있는데 이제 미디어 역사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역사 콘텐츠가 있죠. 역사 대중 역사서도 있을 거고 이런 출판 시장이나 뭐 이런 어떤 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 문화 분야가 있는데 정작 거기와 그 역사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간 사람들 간에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뭐 방송 분야에 들어가서 역사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는 거야. 이런 흐름이 없는 거야. 말 그대로 대학에서 배운 역사학이라고 하는 전문 지식을 직업 전선에 나아가서 활용할 수가 없는 거지. 딱 이렇게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아니
저렇게 우리 대중문화 속에 다양한 역사를 소재로 한 콘텐츠나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왜 정작 저 문화를 창작하고 생산해낸 사람들 중에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가? 왜 역사학 전공자들은 저 분야로 나갈 수 없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그러한 고민 속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공공 역사라고 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와 공공 역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분야로서 학문 분과로서의 역사 히스토리와 퍼블릭 히스토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사실 논쟁의 여지가 많죠. 여기는 아직 사실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다양합니다. 이게 사실은 공공 역사의 특성이기도 한데 각 나라마다 공공 역사라고 불리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공공 역사 학문 분과가 존재를 하는데 각자의 어떤 사회적 어떤 배경이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각자가 다 다른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는 이제 굉장히 '저 사회는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야.'라고 흔히 이제 상상되는 중국 학계에서도 중국 사회에서도 공공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공 역사라고 하지 않고 공중 역사, 대중할 때 중자를 써서 공중 역사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번역하면 퍼블릭 히스토리인 거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사실은 이게 사실 웬만큼 이제 그 학문 문화가 발달한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공 역사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마다 형태나 특성, 성격이 다 달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공공 역사가 우리가 하나의 형태로서 이런 것이 공공 역사라고 설명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것이 이제 공공 역사라고 학문 문과의 특성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역사하고의 또 관계도 사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공공 역사 전공자들은 공공 역사의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학문 분과로서 히스토리랑 달라. 우리는 퍼블릭 히스토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역사학과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와의 어떤 가까움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공공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근한 예로 공공 역사학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역사학 지식의 어떤 대중적 발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역사 드라마를 멋지게 멋들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역사 드라마가 대중들에게 이것은 역사 드라마라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탄탄한 역사적 고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를 해야 되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고증 없이 그 미디어 콘텐츠 영상 미디어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드라마 제작자가 "우리는 그냥 사극이 아니라 판타지 사극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공언하지 않는 이상 그냥 "우린 정통 사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려지는 어떤 역사상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아 이게 확실히 역사적 고증의 밑바탕을 두고 있구나.'라고 해야지 신뢰를 주면서 그 영상 미디어를 시청한단 말입니다. 그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역사 콘텐츠물이지만 그건 역사학의 어떤 연구 결과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고. 어쨌든 학계의 역사 서술의 근간에서 고증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창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학계가 그려 놓은 역사상을 위배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역사과의 근접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공공 역사 또한 전통적인 히스토리, 학문 문과로서 대학 학문 분과로서의 어떤 역사학의 어떤 연구 방법론이랄까? 그들의 역사 서술, 그들이 구축해 놓은 역사상을 크게 흔들거나 위배할 수 없어요. 그걸 꾸준히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 역사 또한 역사학의 연구 방법론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역사적 사실 (historical fact) 이거는 그냥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함으로써 얻는 현실성 이게 중요하다. 이것이 결국 이것 때문에라도
사실 역사와 공공 역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논쟁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공공 역사는 역사학의 하위 분과냐 아니면 유관 분과냐를 갖고 맨날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학문 분과로의 안착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쌓여가는 과제들이 있는 거죠. 예컨대 1990년대부터 독일 중심의 유럽 학계와 호주 학계에서도 공공 역사가 제도권에 안착이 돼요. 야, 이제는 정말로 전 세계 학계의 공공 역사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 분과가 정착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 지역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공공 역사 담론인데 이런 세계 각국에서 각 사회에서 형성된 공공 역사 담론을 보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공공 역사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랄까 정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중국도 공공 역사를 하고 일본도 공공 역사를 하고 한국도 공공 역사를 한다고 합시다. 동아시아 한국에서 공공 역사를 한다고 봐요. 근데 얘들이 말하는 공공 역사 다 같을까? 다르다고. 다 달라. 특히 중국학계의 공공 역사, 공중 역사라고 하는 그 중국학계의 퍼블릭 히스토리는 정말 형태가 독특해 또.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굉장히 공공 역사학은 사실은 국가주의랑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가주의적 역사학이 공공 역사의 어떤 이념에 담겨 있어요. 중국에서는. 사실 쉽지 않죠. 이 사실 공공 역사가 뭐냐라고 할 때 명쾌히 설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여기 예로 제시해 놓은 것이 공공 역사가 반드시 역사학 전공자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추어 역사가로서도 가능한 일인지부터 판단한 것이 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뭐 역사 웹툰 중에 네이버 웹툰에 칼부림이라고 하는 웹툰이 있어요. 고일권 화백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어마어마하신 이제 내공을 가지고 계신 화백이 이제 의 작품인데 칼부림이라고 하는 대략 뭐 인조시기 이괄의 남부터해서 이제 병자 호랑까지 아마 가는 스토리일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재밌는 드라마랜다 웹툰인데 그분은 정말로 그 웹툰의 이제 그 만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상을 구현해내기 위해 어마어마한 자료 조사를 합니다. 논문도 읽고 책도 읽고 학계에 구축된 역사적 지식을 다 흡수해 가면서 그것을 자신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 이제 웹툰으로 이제 녹여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고일건 화백은 그 웹툰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방식을 통해서 대중에게 역사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고일건 화백은 공공 역사가로서 공공 역사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역사학을 전공했느냐? 아마 아닐 겁니다. 역사학 전공자는 아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공공 역사가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어렵다고.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럼 공공 역사가는 공공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만 공공 역사가요? 또 그렇진 않을 거라고. 그럼 역사학 전공자는 공공 역사학을 못 해? 그렇지도 않고. 공공 역사학자는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야? 그렇지도 않고. 이게 애매하다고.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자, 사실 이런 이제 그 고민을 좀 안고 다른 이제 또 다른 공공 역사의 형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독일의 공공 역사입니다. 사실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어떤 공공 역사의 형태가 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의 공공 역사를 들 수 있다고 해요. 독일의 공공 역사는 정말 대학 바깥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역사 작업장 자체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어가 있대요. 네가 서 있는 그곳을 팔아. 네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해라라고 하는 뭐 요런 내가 서 있는 곳을 팔아라고 하는 요걸 모토로 내세워서 지역사와 일상사 자체에 주목하는 흐름도 나타납니다. 공공역사 속에서. 무슨 말이냐면 공공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히스토리, 아카데믹한 역사학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많은 비판점이 있지만
소수의 역사가들에 의해 역사 서술이 독점되면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뭔가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정치사, 사상사, 국가 중심의 어떤 전형적인 역사 서술로 나아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강단의 역사학이 가진 이러한 역사 서술 독점권을 독점적인 기득권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그 바깥에 있는 그들의 어떤 역사 서술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수많은 역사들이 존재를 하는데 역사가들은 거기에까지 시선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야. 걔들은 맨날 이제 국가 중심의, 권력 중심의, 정치 중심의, 사상 중심의 역사로 이렇게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지. 경제 중심의. 이런 뭔가 우리가 흔히 이제 정말로 궁금해하는 정말 일상사랄까? 어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애사랄까? 뭐 좀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되면 얘기가. 어쨌든 그런 어떤 역사, 이런 역사 하나하나가 혹은 뭐 지역사랄까? 우리는 지방사라고도 할 수 있고 지역사, 뭐 지방사, 향토사라고 좀 얘기되는 어떤 중심이 아닌 지역의 역사들, 뭐 변경의 역사들 사실 배제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야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수의 역사가들에 독점된 어떤 중앙 중심의 역사를 비판하는 흐름은 뭐 이미 오래된 비판의 논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어떤 독점적인 어떤 역사 서술의 기득권을 비판하게 된다. 뭐 이런 하나의 또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 스스로가 수행한 어떤 민주적인 역사 연구를 추구하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모토로서 독일의 공공 역사, 즉 아래로부터의 역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 거죠. 또 생각에 사상에. 어 예컨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아카이빙 얘기 많이 아카이브, 구술 아카이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사가 모여서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역사 서술의 자료가 되는 뭐 그러한 어떤 연구 경향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공공 역사와 다 맥이 닿아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으로만 따지면 서울이 아닌 지역의 역사에 우린 큰 관심을 주지 않는데 예를 들면 뭐 뭐랄까요? 뭐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을 설명할 때도 뭐 서울 중심의 뭐 서울역 회군이랄지 연세대 뭐 서울대, 연세대, 뭐 고려대 중심의 어떤 운동권 어떤 대학생들의 어떤 저항이랄지 이런 서술이 있는데 사실 87년도 6월 항쟁부터 뭐 7월, 8월 이어지는 노동조 대투쟁까지의 역사가 사실 서울에서만 이루어졌냐고. 사실은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이루어진 역사일 수 있어. 혹은 한국에 있는 모든 지역, 모든 사회에서 사실은 시선을 줘야 될 하나의 역사적 사건인 거지. 하지만 우리는 서울 중심으로 그걸 역사를 서술하고 있을 수 있죠. 혹은 서울 중심의 연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뭐 논하자면 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심과 주변이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배제되거나 밀려난 사람들의 역사, 지역사, 지방사, 향토사 뭐 이런 것들 혹은 여성사 뭐 이런 어떤 소외된 역사까지 시선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역사 연구의 어떤 민주화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어떤 논의의 장이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양한 고민 속에서 공공 역사가 만들어지고 구축되고 이제 안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휘되기 시작한 공공 역사 영향력이란 건 대단하죠. 예컨대 뭐 방송에서 역사 프로그램을 위한 고정 채널, 뭐 히스토리 채널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출판사들은 대중 교양서 시리즈를 출간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이제 아직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워낙 지금 뭐 암담하기도 하고 사실은 역사를 어떤 소재로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글을 쓰고 대중적인 역사서를 출판하는 작가들이 많지 않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연구자들이 많은데 아니면 혹은 이제 학원 강사들 뭐 유튜브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보면 멋진 책 정말 멋들어지게 잘 쓴 정말로 전문적인 식견과 진짜 어마어마한 내공 그리고 진짜 역사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그의 바탕이 돼서 나온 대중적 역사서들이 굉장히 질 좋은 역사서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다 뭐 대학에 있는 사학과 교수들이 쓴 게 아니고 뭐 기자랄까? 뭐 방송국 PD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충분히 그런 책을 낼 수 있는 사실 문화 환경이 되어 있죠. 사실 그것도 사실 공공 역사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문화 인프라 확충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도. 그러한 정부의 지원 속에서 다양한 분야를 소재로 한 박물관들이 뭐 우후죽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진짜 요즘에는 뭐 박물관이 너무 다양한 박물관들이 많잖아. 그런 박물관들에서 나오는 어떤 역사 표현 방식, 전시 기획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중앙과 지방 정부들이 구체적으로 뭐 공공 역사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부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근래에는 뭐 마을 기록 아카이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사 아카이빙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사는 이 지역의 어떤 역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선을 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사실 이러한 속에서 공공 역사의 쓰임새는 어떻게 보면 좀 무궁무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뒤늦게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대학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대학 교육 과정에 반영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공 역사라고 하는 하나의 교육 과정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독일의 공공 역사가 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잠깐 이제 인용문 한번 볼게요. 독자적 분야로서 공공 역사는 학술적 역사인식을 대중적 표현으로 풀어내는 것을 고민한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제시를 통해 역사 연구를 자극한다. 사실 역사학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로써 공공 역사는 역사의 재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왜 공공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조선 구마사는 사실 이화죠. 이화까지 방영하고 아마 내린 걸로 알고 있죠. 네. 뭐 보신 분도 있고 뭐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조선 구마사가 이제 공중파 TV를 통해 이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이제 논쟁이 휩싸입니다. 사회적 논쟁보다는 어마어마한 비판이 직면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이 조선 구마사를 비판하면서 그 비판의 주요 논점 중에 하나가 비판의 지점이 뭐였냐면 역사 왜곡입니다. 역사 왜곡. 그러니까 뭐 좀비가 나오고 구마사제가 나오고 막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 그러한 어떤 사회의 어떤 대중의 어떤 분노와 어떤 비판의 어떤 불길이 과연 이 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에만 그렇게 질타를 당했던 것인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 조선 구마사가 되게 좀비물 드라마, 판타지 드라마인 거죠. 그러니까 창작 판타지 역사 판타지 드라마인데 좀비가 나오니까. 근데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죠. 이 이전에 김은희 작가인가요? 김은희 작가가 저기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라고 하는 그 좀비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물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죠. 그게 뭐 국위선양도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사실 좀비는 거기도 나오거든. 그럼 뭐 조선구마사는 역사 왜곡이고 킹덤은 역사 왜곡이 아니겠냐고. 그건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조선구마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떤 역사 왜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대중들의 어떤 역사 감수성을 건드린 거예요. 그걸 영린을 하나 건드린 거지. 그 중에는 이런 말은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 밑에 깔려 있는 혐중 정서,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적 정서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방영돼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비판하는 것보다 명분으로서는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사극을 내리기에는 딱지를 붙이긴 좋으니까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비판의 어떤 지점으로 융단 폭격을 맞았지만 사실 그 비판의 어떤 감정적 배경에는
어 중국에 대한 대중적 혐오의 감수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공공 역사라고 하는 이 학문 분과는 이러한 드라마를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할 때, 그리고 왜 우리 사회는 이 드라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국민 청원까지 하면서 이 드라마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 과정, 이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공공 역사라고 하는 학문 분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지점을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학문 분과로서, 분야로서 공공 역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 사회의 역사적 감수성은 어딜 향해 있고, 역사를 통해서 분출되는 대중의 욕망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조선 구마사는 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공공 역사라고 하는 분야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공 역사의 개념과 실제에 대해서 좀 예시를 몇 개를 봅시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공공 역사라고 하는 이 학문 문과는 하나로 어떤 정리할 수가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개념들이 난립해 있고, 요거를 하나하나 좀 뜯어봅시다. 먼저 공공 역사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켈리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공공 역사는 학계 외부에서의 어떤 역사학 방법론과 역사학자 고용에 관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78년이니까 처음 공공 역사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이제 등장을 할 때 그 공공 역사의 사회적 필요성을 나타낼 수 볼 수 있죠. 취업, 역사학자 고용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역사학과를 나온 대학생들이 취업할 데가 없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사람들이 대학에서 배운 전문적 역사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필요성을 볼 수 있는 얘기고. 근데 역사학자 찰스 콜이라는 분은 공중을 위한, 공중에 관한, 공중에 의한 역사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네요.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미국 공공역사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공 역사는 어 어떤 역사 연구와 실천을 장려하는 운동이자 방법론이며, 그 공공 역사가들의 사명은 어떤 그들의 특별한 통찰력, 역사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통찰력을 공중이 접근하기 쉽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대중에게 역사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를 고민하는 그러한 분야로 정리를 해 놨네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역사를 작업하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 중에 이제 방법을 아울러서 공공 역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문 분과로서의 역사학은 역사학을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죠? 사료를 통해 역사를 연구하고 과거를 또 역사가 나름대로의 어떤 영 방법론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복원해내고, 복원보다는 구현해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자신 역사상과 역사서술을 제시하죠, 학계에. 그러면 공공 역사는 뭐냐면 그렇게 제출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서술된 역사를 다시 작업하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공공 역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응용 역사라고 불리기도 할 수 있고. 네, 국제 공공 역사 협회 회원으로서 세르주 누아레라고 하시는 분이 있네요. 이분은 역사학계 바깥에서 과거의 현재성을 다루는 것, 이렇게 멋지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 과거의 현재성을 다룬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역사학계 바깥에서, 즉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역사학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소비하고 있는가, 혹은 이 역사를 어떻게 구성해내고 있는가, 어떻게 상상해서 구현하고 있는가, 영상이나 뭐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대중적 어떤 욕망이나 감수성이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이제 공공 역사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랑크 베쉬, 그리고 콘스탄틴 고실러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대학 연구소 학회 연구 논조, 즉 아카데믹한 역사학 분야의 바깥에서, 바깥 필드에서 나오는 모든 형태의 공공 역사 표현을 공공 역사라고 해 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더 넓어지죠, 이제는. 그리고
이제 하포크노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학의 하위 분과다. 이게 중요하네요. 역사 그 역 이제 공공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가들 중에는 이 공공 역사를 역사학의 하위 분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사가들이 역사를 연구해 놓으면 그 연구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너희들은 요걸 대중에게 어떻게 잘 표현하고 전달할지 고민을 해라 정도의 어떤 지위 위치 부여를 공공 역사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른가르트 춘도르프 이분은 이제 공중을 지향하는 공적 역사 표현의 모든 형태인데 전문 연구자는 아니다. 그래서 역사학의 하위 분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인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과연 그 유관 분과가 아니라 하위 분과로 놓을 수 있는가? 역사학의 하위 분과로서의 공공 역사가 넣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공공 역사가 더 큰 개념이 아닌가?' 하는 반문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공공 역사의 역할을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공공 역사를 바라보는 독일과 미국 학계의 차이를 아까 잠깐 얘기를 했어요. 미국 학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대중에게 역사를 전달 역사적 지식을 가공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 자체를 고민하고 그러한 필드 자체, 분야 자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출판 시장이랄까? 뭐 아니면 방송 미디어 뭐 이쪽 업계에서 역사를 가공하고 대중에 전달하는 그 과정 자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어떤 학문으로서의 공공 역사를 바라본다면 독일은 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학 및 역사학 인접 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 대학 바깥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둔다. 뭐 영상 촬영이라든가 혹은 뭐 스토리라인 뭐 이렇게 이런 걸 구성한다든가 하는 어떤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공부하는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는 공공 역사의 어떤 제시와 표현을 분석하고 여기에 드러난 역사상을 해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대중 시민 한국 사회 대중들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욕망하는가? 예를 들면 왜 지금 그때 시점에서 명량이라고 하는 역사로 소재로 한 이순신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가 대히트를 쳤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이순신에 열광을 했는가? 혹은 이순신을 중심으로 한 저러한 영화가 그리는 역사 서술에 열광했는가? 뭐 요런 걸 분석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 오늘날 한국 대중들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욕망하고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어떤 세상을 바라고 있는가? 막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공공 역사의 이용과 오용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건데 역사는 그때도 배웠듯이 역사를 한번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죠. 쇼비니즘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잘못하면 정말 국가주의를 넘어서 정말로 이제 배타적 국수주의 아니면 뭐 쇼비니즘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역사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어떤 그 역사학의 오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러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런 어떤 문화 비평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독일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문화 비평으로서의 공공 역사를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데 결국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이 역사 서술이라는 것은 물론 역사 서술뿐만 아니라 역사 서술을 비롯한 모든 역사 표현은 일정한 이데올로기에 근거가 있잖아요. 역사가 또한 본인이 열심히 사료를 통해 역사를 연구한 다음에 내놓는 그 논문이나 저서와 같은 그 연구 결과물은 그 안에는 그 해당 역사가의 어떤 해당 역사가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서 갖고 그 자신의 사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굴절해서 그 굴절돼서 나온 결과물인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역사 서술이. 역사가들이 서술한 역사 서술이 과거에 있는 사실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결국 역사가의 이데올로기, 그의 어떤 그가 취하고 있는 어떤 사관이라고 하는 안경에 굴절돼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그게 연구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 하물며 역사가도 그런데 뭐 드라마, 영화, 뭐 뮤지컬, 웹툰은 안 그러겠냐고. 똑같다고. 결국은 역사 서술을 비롯한 모든 역사 표현은 일정한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주목해서 역사의 도구화 자체를 성찰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공공 역사의 어떤 비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이러한 역사 서술과 담론의 어떤 그 형태, 그리고 효과, 그리고 그것의 어떤 오용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겠죠. 특히 미디어와 경제, 뭐 정치권에서 과거를 서술할 때 그것이 대중에게 미치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공공 역사가 할 수 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공공 역사의 중심이 현대사에 있는 거예요. 현대사 같은 경우 특히 공공 역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대사의 무거움 때문입니다. 현대사라는 것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와 가장 직결된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어떤 지금 오늘날의 어떤 우리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상황이랄까,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역사가 현대사이죠. 그걸 바로 이제 줄여서 현대사의 무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대사의 무거움이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에도 여겨지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근래에 좀 됐나요, 이제는? 예전에 한번 뭐 육사의 홍범도 동상 철거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쟁과 토론이 이어졌잖아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는 지금과도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인 거죠. 누군가는 어떤 홍범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단순히 어떤 그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은 좌파고 뭐 공산당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어떤 이데올로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걔들은. 뭐 동의는 못 하겠지만. 뭐 한편으로는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저항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바로 뭐 현대사의 무거움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래에 뭐 이승만을 소재로 전 보진 못했는데 이승만을 소재로 한 그 뭡니까? 뭐 건국 전쟁인가요? 그 영화를 가지고도 좀 그것도 뜨거운 감자였죠. 예. 그게 바로 현대사의 무거움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 공공 역사의 구현을 위한 조건은 뭘까? 공공 역사는 아까 설명했듯이 공중을 위한 공중 속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에서 공공 역사는 대중적 역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공 역사는 비전문가인 대중을 위해 역사라고 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대중적 방식으로 다듬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미안합니다. 제가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미안합니다. 따라서 어쨌든 대중에게 이제 가공돼서 전달되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 대중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재밌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도 필요하겠죠. 전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대중의 흥미, 관심을 살 수 있어야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역사학의 최신 연구를 계속 따라가야 되죠. 왜냐면 학설은 계속 바뀌고 우리가 그리는 역사가들의 그 역사상도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니까. 그러한 최신 연구를 계속 따라가야 되죠. 그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어떤 그 자신이 그 대중에게 뭐 표현하고 싶어하는 뭐 전달하고 싶어하는 역사상을 그 구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연구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해. 그 사실 아카데믹한 역사 연구보다 공공 역사가 더 어려운 거야. 어떻게 보면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공 역사가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소리, 자료, 물체를 사료로 다루는 역사 연구 방법론을 익혀야 하며 이러한 사료들을 매개 요소로 해서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된다. 아마 저도 이 워딩을 따온 거겠지만 책에서 이 문장을 쓴 사람은 분명히 공공 역사가는 아닐 거예요. 이건 너무 이제 정말로 역사 히스토리라고 한 역사학이라고 학문 문과 이 대학의 학문 문과에 속해 있는 역사 연구자의 어떤 그 콧대 높은 역사 연구자가 "야 공공 역사 너희들이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던져주는 거죠. 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이버 웹툰 그 칼부림이라고 하는 멋진 웹툰 역사 콘텐츠를 만드신 고일권 화백이 뭐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학계의 어떤 연구도 자기 나름대로 수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창작자가 바라보는 어떤 어떤 그 조선시대의 어떤 역사상이 있고 그거를 자신이 스스로 구축해 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리고 싶은 역사를 표현한다. 그것도 충분히 공공 역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뭐 이를 위해 텍스트 분석을 비롯해서 뭐 구술사, 이미지 역사, 물질 문화, 소리 역사를 다루는 연구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이걸 더 다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런 걸 다 범주화해서 이런 걸 다 아울러서 공공 역사의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걸 다 해야 된다 하면 뭐 못하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렇다면 공공 역사와 공공 역사가의 사회적 가치는 뭘까요? 아까도 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공공이나 민간 고객의 주문에 따라 만들어진 역사 표현, 공공의 주문일 수도 있고 민간 고객의 주문일 수도 있죠. 대중이 원하는 우리 사회가 원하는 어떤 역사적 어떤 그 역사 표현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대체로 뭐 박물관이나 국가기관에서 뭐 제시하는 어떤 역사 표현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박물관의 기획 전시랄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죠. 뭐 경복궁에서 하는 뭐 그런 모습들. 혹은 민간 고객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뭐 드라마 제작자, 뭐 영화 제작자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이런 주문에 따라 만들어진 역사 표현은 어쨌든 대중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이라는 표현이 재밌는데 사실 재밌다기보다는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공중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이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요르크 레그바테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명쾌한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그렇다면 즉 공중은 보편적 관심사를 주제로 하는 열린 공간이 되는 거고 정말로 다양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의견이 교환될 수 있고 정보가 교환될 수 있는 정말 열린 공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예컨대 뭐 우리 뭐 유튜브나 이런 SNS나 이러한 것들이 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공중에 제시되는 역사 표현은 공공 역사 표현은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롭게, 재미있고 쉽게, 간결하게 처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이 별로 없이도 짧은 시간에 소비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뭐 모든 역사 콘텐츠가 역사 소재로 제작되는 창출되는 생산되는 역사 문화 콘텐츠들이 사실 안고 있는 숙명이죠.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다큐멘터리 45분째 다큐멘터리 한 편을 만드는데 논문 한 편을 소화를 못 한다고 사실은. 논문 한 편의 모든 연구 결과물을 소화하기도 힘들다고. 어려워요. 그냥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 학회 나가서 발표문 한 뭐 15장 되는 논문을 발표하는 것도 그걸 가만히 쭉 읽고만 있어도 한 40분, 30분 걸리니까. 45분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 속에서 간결하게 핵심만을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죠.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때 설명했듯이 역사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정말 전문적인 어떤 연구를 통한 결과물인데 그거 쉽게 전달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애초에. 아니 쉽게 연구하지 못했는데 전달 어떻게 쉽게 해. 쉽지 않습니다. 뭐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한 거고 다양한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간결하고 재미있게 그러면서 핵심만을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또 무엇을 또 배제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공공 역사와 공공 역사가의 사회적 가치에서 어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런 건데 결국은 공중에 공공 역사 표현이 제공됨으로써 공공 역사학은 실용적 제품과 이론적 비판 사이에 생산적 의사소통의 공간을 사회에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가들은 지금까지 역사가들이 한 게 뭐냐면 뭐 드라마나 영화, 역사로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퀄리티 높은 딱
그 양반들이 TV에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저 역사 왜곡이다." 이 정도 얘기잖아. 그건 누가 못해. 그런 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 사회에. "저건 역사 왜곡이야."라고 하는 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역사를 비틀어서 서술하는가, 서술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어떤 기제, 대중적 욕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역사가들은 못 한다고. 그러면 그걸 공공 역사학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지. 또 한편으로는 공공 역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분과에서 훈련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 생산자로서 역사 표현 혹은 역사 콘텐츠의 생산자로서 담당자로서 참여를 해 갖고 오히려 더 그런 어떤 역사 왜곡이나 혹은 정말 역사상의 그 역사가들이 제시한 역사상에 위배되지 않는 그 선에서 멋진 또 창의적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어 입점이 있다. 뭐 요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용적 제품이라고 하면 역사 드라마, 역사 영화 뭐 이런 실용적 제품이 있고 또 이론적 비판, 아카데믹한 역사가들이 콧대 높은 그 비판 그 사이에서 소통의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양자의 어떤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공 역사를 어떤 훈련받는 사람들이 아닐까. 대학과 연구소의 역사가들과 비학술 기관의 어떤 역사 콘텐츠 생산자들 사이에 어떤 그 매개체, 그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공 역사 학문 분과가 아닐까.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짧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전달을 하긴 했는데 요 정도만 해도 대략 공공 역사가 어떤 거고 어떤 점에서 논쟁점이 쟁점이 있고 어떤 고민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역사가 왜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보강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따가 우리 저기서 보죠. 저기 이제 우리 웹엑스로 이제 여러분 발표 듣기로 했으니까 그때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